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보육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 그리고 다음에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많은 근거 법령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보통 3대 사회복지 또는 사회서비스법 이렇게 한다면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가 있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출제에 비중을 두고 접근해 볼 것이 바로 이 보육에 관련된 어린이집에 관련된 영유아 보육법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법률로 제정이 된 것은 1991년입니다. 그래서 1991년에 영유아 보육법 그리고 똑같은 해에 1991년에 바로 청소년 기본법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적어도 1991년은 여러분들이 영유아 보육법과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에 대해서 두 개는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보통 편년으로 법제로 해서 출제가 될 적에도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 다루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아교육법, 옛날엔 유아교육진흥법이었습니다만은 유아 그러면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을 이렇게 유아라고 해서 유아교육법에는 그 지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는데 아동 중에서도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영유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가지고 볼 적에 보통 영아 그러면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로 본다면은 24개월 이하의 보통 것을 영아라고 해서 젖먹이 영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젖먹이 애들 중에 그 중에 생후 한 1개월 정도는 우리가 신생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오래된 거지만 1교시 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나오는 이런 생애주기에 관련된 발달 단계의 특성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과정 지금 여기 때문에 영유아는 피아제의 발달 단계로 설명을 한다면은 영유아는 영아기를 거쳐서 유아기라고 하는 걸음마기 그리고 학령 전기라고 하는 유치원기까지를 이렇게 합쳐서 보통 영유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 워낙 쉽지만은 막상 또 시험도 출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시험에는 20% 정도는 바로 긴장을 풀기 위해서 긴장을 풀으라고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영유아의 연령 또는 영유아의 정의라는 것도 역시 긴장을 풀도록 서비스로 출제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보육이란 뭘까? 영유아를 기르는 이게 보육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 너무 법학적인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유아를 1교시 1영역을 같이 여기서 복습을 해본다면 자 우리가 영유아라고 해서 영유아는 6세 미만의 물론 만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 그렇지요. 취약전 아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영아와 소위 영아기 그리고 걸음마기 한자를 쓰면 유아기가 되어 있으면 걸음마기 그리고 세 번째가 학령전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영아기라고 할 때는 0에서 보통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로 본다면 출생 이후부터 2세까지 24개월 정도 2살까지를 이렇게 영아기 물론 서양식 이런 연령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젖먹이 시기라고 이렇게 해서 영아기라고 설명할 수 있고 한자로 나올 건 아니고 걸음마기라고 하는 것은 2살에서 3살 정도에서 우리의 학령 단계 물론 제도권 교육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린이집 단계를 이렇게 걸음마기라고 해서 유아기라고 합니다. 그래도 학령 전기라고 하는 것은 3살에서 한 6살까지 또는 4살, 5살 만 나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유치원 단계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단계로 본다면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단계로 본다면 여기는 리비도의 위치가 입과 입술이기 때문에 구순기라고 하고 걸음마기라고 하는 것은 학문기 배, 소변 가리기 훈련은 학문기라고 그리고 학령전기 유치원 단계는 남근기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기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에릭슨의
바로 심리 사회 이론으로 본다면 에릭슨은 신자, 죽은 자, 신생자의 8개의 단계로 일생에 걸친 발달 단계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 에릭슨의 발달 단계로 본다면 여기는 신뢰감대, 불신감의 단계가 되겠고 다음에 이 걸음마기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는 자율성대 수치감의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학령정기 어린이집의 단계에서는 주도성대 죄책감의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발달상 양극 이론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영유아기를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로 설명해 본다면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는 여기는 아직은 언어라고 하기에는 감각동작기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서는 감각동작기 또 걸음마기에는 전조작기 전조작기 중에 전개념기 그에 비해서 학령정지 유치원 단계는 전조작기 중에 직관적 사고기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특성을 다 고려해서 당연히 영유아 정책도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만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를 가지고 각각의 특성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고 또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를 가지고 각각의 단계의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구순기에는 이드만 존재하는 시기이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구순기, 그래서 구순기는 이드. 그래서 특히 이 구순기, 다음에 학문기에는 에고가 분화되는 시기이다. 다음에 남근기에는 슈퍼 에고가 분화되면서 소위 콤플렉스, 동성애 부모를 라이벌로 여긴다는 남자애들이 아빠에 대해서 갖는 오디푸스 콤플렉스나 여자애들이 엄마애들에 대해서 갖는 엘렉트라 콤플렉스 등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동일시라든지 또는 뭐 거세 불안증이라든지 또는 남근 선망이라든지 이렇게도 프로이드 심리학으로 본다면 어린 시절에 아주 극히 소수지만은 어른들의 말장난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각인이 된 어린 애들은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 어떤 성기능 장애라든지 그 당시는 부정적으로 봤던 어떤 동성애적 성향을 갖게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로 온다면 감각동작기에는 아직은 언어 발생 이전의 단계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감각동작 단계를 따른 건 그런다 해도 적어도 이 시기 감각동작기에는 대상영속성이라고 하는 사물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 즉 지능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로써 이렇게 대상영속성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인행사할 때는 이 감각동작기를 6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반사활동기, 1차 순환반응기, 2차 순환반응기, 또 2차 도식의 협응기, 3차 순환반응기, 상징적 표상기 이렇게 6단계로 나누어서 특징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전조작기, 이 두 시기는 전조작기에 포함되어서 같이 사용합니다만은 물알론적 사고라든지 자기 논리적 사고를 받는 3대 요소로서 자기 중심성, 또 중심화라고 하는 집중성, 또 그런가 하면은 불가역적 사고, 또 그 외에도 상징적 사고나 인공론적 사고나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신념론적 사고나 또 그런가 하면 사물의 정신적 대치라고 하는 상징적 사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계에서 사용하는 많은 학습 교구는 애들의 무한한 상징적 사고를 키워주는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필 수 있는 이런 학습 도구를 만드는데 그걸 프로벨은 소위 가베라고 하는 거지요. 가베, 은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가베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모든 것을 애들은 인공론적 사고에 의해서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아있다. 물알론적 사고, 애니미인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애들에 나오는 학습 교구는 전부 이야기를 넣죠. 나무 그루트기도 이야기하고 햇님도 이야기하고 구름도 이야기하고 나뭇잎도 이야기하고 물도 이야기하고 푸릇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다 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토마스 기차도 이야기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무한한 상징적 사고도 또한 특징으로 하는 것이 이 식인데 바로 이에 대한 정부 정책적 접근을 이렇게 영유아 보육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뭐 어린이집 나와 있고 그리고 보호자 나와 있네요. 보호자에 보면 친권자 후견인 그박그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어린이라고 할 때 영유아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보호자는 친권자, 보통 부모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부모가 없는 또는 안타깝게도 조실 부모한 맞아요. 조실, 일찍이 잃은, 한자식으로 따면, 그러니까 동사가 앞에 와서 그렇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은 이런 그 가슴 아픈 애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후견인이나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호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좋고. 다음에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 이념이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 이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아동복지법에도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 또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여기는 또 유엔에서 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한 원칙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인 것처럼 역시 아동이익 또는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출생 지역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그래서 역시 평등의 원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평등의 원칙. 다음에 거기에 보면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원칙,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평등의 원칙, 이 3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육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서 보육 책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체크할 것이 있죠. 보통 우리가 소속으로 설명을 한다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걸로서는 사회보장위원회,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또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 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육정책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정책 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나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는 이 3가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보육정책 조정위원회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장관급입니다. 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자, 거기 법조문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보육정책에 관한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 조정위원회를 둔다. 보육정책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위원으로 되는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해서 차이점이 있지요. 해서 노트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국무총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보면은 중앙행정관서 소속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다면 중앙행정관서 소속은 우리가 사회보험 관련 법령을 통해서 이미 했습니다만 중앙행정관서 보면 국민연금법에 있는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또 건강보험정책, 건보정책 심의위원회, 또 장기 요양위원회, 전부 위원회 쓰겠습니다.
위원회. 또 그런가 하면 산재보험에 관련된 산재보험 및 예방, 산재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 그렇죠?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그리고 고용보험위원회. 한마디로 말해서 5대 사회보험 정책이나 5대 사회보험법에는 모두 이름은 다르지만 이렇게 심의기구가 다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중앙행정관서 소속으로 하되 공통점이 뭐다? 차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지금 차례 들은 것처럼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하되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그에 비해서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나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로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을 같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마침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데 사회보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지만 여기 나오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을 같이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같이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는 출제 비중은 그렇습니다만 거기 보육정책위원회는 거기 보면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그리고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도 심의기구지요. 여기서 보면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시도, 시군구 단위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자, 거기는 한번 우리가 지루어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새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육아종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센터. 결국에 육아종합센터는 중앙육아종합센터, 지방육아종합센터가 있습니다.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 거기 줄쳐놓고는 그 뒤에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아나 장애인 보육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별도로 설치, 거기다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센터에는 중앙과 지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하는 중앙육아종합센터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지방육아종합센터가 있는데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아를 위한 또는 장애아를 위한 육아종합센터는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실태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서 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태조사란 말이 나오면 3년에 한 번 이렇게, 보통 자살자 실태조사라든지 또 정신질환자 실태조사처럼 5년에 한 번씩 하는 실태조사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물고, 자살자 실태조사나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 아주 드물고,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거기 3년에다가 기본 공식입니다. 실태조사 몇 년? 3년이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어린이집 종류 별표 넉넉히 하시고, 어린이집 종류 거기가 또 출제가 될 겁니다. 어린이집 종류. 그래서 어린이집 종류는 7가지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좀 지워야 되겠군요. 어린이집 종류는 거기 7개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좀 차례를 바꾸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또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거기 보면 쭉 내려와서 민간 어린이집. 자, 이렇게 3개는 하나로 묶고,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또 그런가 하면 쭉 내려서 보시면 협동 어린이집. 2개 묶습니다. 협동 어린이집.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그리고 거기 보면 직장 어린이집. 가정과 직장을 이렇게 또 따로 묶었습니다. 법률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의 순서를 벗어나서 내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은 여기는 상시 영유아 수,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상시 영유아 수가 2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수 21명입니다.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그리고 협동 어린이집, 국공립이니까 협동 어린이집은 여기는 상시 영유아 수 11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상시 영유아 수 11명.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은 5명에서 20명까지를 허용을 하고,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은 5명 이상, 5명 이상으로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례를 좀 바꿔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또 민간 어린이집, 여기는 21명 이상이다. 국공립과 옛날에는 부모협동이 있습니다만 협동 어린이집이라고 하죠. 협동 어린이집은 11명 이상이다. 그리고 가장 아파트 단지에 많이 보이는 것이 가정 어린이집이 되겠는데 5명에서 20명. 보통 아파트 단지 40평 이상 아파트 보통 1층에 많이 자리 잡고 있지요. 거기는 20명까지. 5명에서 20명까지.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은 5명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봐주시되, 자, 우리가 볼 것은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해서 설립한 어린이집은 무슨 어린이집일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립한 어린이집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국공립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국공립이 아니라 그것은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국공립은 국가나 지단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물론 당연히 그것도 어린이집이겠지만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직장 어린이집 보세요.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단 그런 것처럼 똑같이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직장 어린이집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협동 어린이집이 종래는 부모협동 어린이집이었습니다만 바뀌면서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은 협동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보호자끼리만 조합을 이루어서 만드는 것을 부모협동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부모와 교육조직원이 조합을 이루어서 만드는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협동 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자, 우리는 정책론을 배우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려시대에 있는 해화도감이라고 했습니다. 고려시대에 있었던 해화도감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국가나 지단 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공부할 적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가나 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적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칙이 신고지요. 예외적으로 이처럼 어린이집은 어떻다? 국공립 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신고사항이 아니라 2항 국공립 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거기가 출제가 잘 되는 거죠. 인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의 원칙은 시장, 군수구청장의 신고를 하지만 여기처럼 어린이집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면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니라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 거기 인가에다가 중요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가 그러면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것도 인가사항이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인가사항인데 자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인가사항 아닙니까? 인가사항.
그래서 이 어린이집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사항이라는 것도 꼭 명심하시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사항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사항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이 나와 있군요. 직장어린이집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오른쪽 페이지에 박스로 나누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직장 어린이집. 그러나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게 위탁 경영하게 맡을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요즘은 보통 윈윈의 전략으로, 왜냐하면 직장 내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은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회사애들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많이 설립도 하고, 그리고 엄마와 애들이 같이 출근하는 이런 공익 광고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윈윈의 전략이기 때문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만은 또 예상외로 이렇게 드는 비용이나 감독이 좀 많아서 그래서 합니다. 어떤 직장 어린이집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은 직장 어린이집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그 밑에 단독으로 설치할 적에는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두거나 또는 인근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직원의 배치가 나와 있는데,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둬야 된다. 다 됐지요? 거기에 보면은 3번에 보수교육, 거기다 또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또는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어쨌든 보육교사 선발시험에서 활용되는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복지 영역에서 다룰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이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은 사전 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누는 데 비해서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이든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이든 간에 직무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보육교사의 승급교육은 80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이 보수교육에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이 있는데, 직무교육은 40시간 이상, 승급교육은 80시간 이상이라는데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군요. 자, 거기에도 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재량행위로 되어 있는 것이지 기속행위는 아니라는 거 해서 꼭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해야 되는 어린이집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두어야 되지만 모든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재량행위라는 거 봐주시고, 다음에 부모 모니터링 나와 있군요. 시도지사, 시장군수청장은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하여 부모, 보육, 그리고 보건 전문가, 부모, 그리고 보육, 보건 전문가로 이루어진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것은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영아보육과 장애아보육이 있고, 다문화 아동보육, 그리고 요즘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저희 연장선상에서 시간 연장형 보육, 그래서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대상으로서는 영아보육과 장애아보육과 다문화 가정보육과 그리고 시간 연장형 보육이 있다. 그래서 그 4개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육의 우선 제공은 여러분들이 직접 접근해 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이 나와 있지요.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의무는 아닙니다. 무상으로 하되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어떤 영유아에
에 대한 보육은 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전부 국가에서 돈을 대주지만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두 번째 있는 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낸다면 그 비용을 다 국가에서 대주지만 국가나 지단이 대주지만 그에 비해서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직접 엄마가 애들을 양육한다면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영유아의 나이와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보육과 양육수당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하면 우리가 영유아 보육법의 중요한 내용은 모두 살펴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나와 있는데 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연역을 보면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연역을 보면 1989년 모자복지법 바로 이것이 스티그마를 유발한다고 해서 2002년에 모부자복지법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처음 등장할 적에 모자복지법으로 등장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교재를 보면 자, 거기 목적은 한부모 가족이 좋고 문제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말하는 모나 부는 어떤 사람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의 모나 부가 될까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로서 아동인 자녀, 아동이라고 해서 18세 미만을 말하죠.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또 그런가 하면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 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자, 거기에 이제 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법령에서는 혼인관계에 대해서 사실혼까지도 다 인정을 하고 보호를 한다는 법적 자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보면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니을번 미혼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미혼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도 한부모 가족 지원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사실은 실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것처럼 법률에서는 보호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미혼자라고 보지 않고 배우자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고 다음에 2번 중요 표시하시고 청소년 한부모가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 여기 보면은 한부모에는 미혼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도 포함되죠. 미혼자. 그러나 사실혼은 제외되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사실혼은 제외. 그리고 중요한 것이 청소년 한부모죠. 청소년 한부모. 중요 표시하시고. 자, 우리는 1991년에 영유아 보육법과 청소년 기본법이 같이 제정이 되었는데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은 9살 이상, 9세 이상, 24세 이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살 이상, 24세 이하.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는 것은 한부모는 한부모인데 엄마도 아빠도 앤 거예요. 청소년인 거죠. 그래서 그를 청소년 한부모라고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이렇게 해서 여기 그래서 청소년 한부모 꼭 봐주시고 뭐 아동 좋습니다. 다음에 실태조사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조사 아니면 사회조사라고 하든 실태조사라고 하든 3년이라고 암기하시되 아주 드물게 자살자 실태조사나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 5년인 예의도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복지급여 후 신청이 나와 있는데 복지급여 후 신청 지원 대상자 또는 친족 그 밖에 이해관계자는 누구에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 급여 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급여 신청,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바로 자산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이 공공부조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조사,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급여 후 내용, 복지급여 후 내용에는 생계비 당연하고 또 보면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아동교육지원비, 기타 이렇게 해서 복지급여 후 내용에는 생계비뿐만 아니라 아동양육비도 아동교육지원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중요 표시하시고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 중에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부나모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할 때 이 말은 뭐예요? 그야말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기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이거 또 보시고. 다음에 또 그런가 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돈도 빌려주는데 복지자금 대여 나와 있지요. 복지자금 대여. 그래서 사업자금, 또 주택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등을 빌려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이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나와 있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5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모자가족 복지시설과 부자가족 복지시설, 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암기 좋지요? 모자가족 복지시설. 또 아빠와 같이 사는 부자가족 복지시설. 또 그러면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모자가족 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사실혼 관계는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그리고 보면은 2가지가 더 있지요. 일시지원 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이 있고 그리고 한부모가족 상담소가 있죠. 한부모가족 상담소. 가족 상담소가 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만 모자가족 복지시설과 부자가족 복지시설에는 3개의 시설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면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기본생활지원 그리고 공동생활지원 또 하나는 자립생활지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모자가족 복지시설과 부자가족 복지시설에는 어떤 지원을 하냐면 기본생활지원도 하고 공동생활지원도 하고 자립생활지원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의 종류에는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이 있다. 그런데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는 여기에는 기본생활지원과 공동생활지원만 있습니다. 기본생활지원과 공동생활지원만 이렇게 2개만 있는 겁니다. 자립생활지원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구별해 주시면 되겠어요. 일시지원 복지시설이나 한부모가족 상담도 좋고. 다음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 당연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한부모 가족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때에는 거기는 국가나 지단 나와 있죠. 국가나 지단. 그래서 거기 다른 건 놔두지만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거하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 조치를 해야 한다. 청소년 한부모, 부모마다 엄마나 아빠도 어린애야. 그런데 애를 데리고 온다면 우선 입소 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칙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개 해서 영유아 보육법과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017년도부터 새로이 바뀌어서 시행되는 정신건강 증진법에 대해서 독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